이번 주 평양 현미경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좀 포맷을 좀 달리해서 애청자분들한테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1991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1991년에 평양에서 태어난 김금혁 군이 저하고 오늘 방송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금혁 군이 아무래도 자칫 설명을 좀 어떤 분인지 설명을 좀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용안의 평양 현미경 시청자 여러분. 평양에서 온 32살 김금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기라성 같은 대선배님을 모시고 오늘부터 고용안의 평양 현미경 방송을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옆에서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 잘 귀담아 들으면서 그런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처음 시작해서 약간 좀 어색한 측면도 있는데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그러면 이번 주에 핫 이슈별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 이슈는 김주애의 등장일 것 같은데, 김주애가 올해 들어와서만 벌써 세 번째 노동신문에 등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1월 1일 신년 연애 설맞이 공연이었죠. 설맞이 공연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군 장비 공장 참관하는 게 나왔고, 광천 닭공장이 우리말로 말하면 양계장인데, 그렇죠. 양계장을 이제 김정은과 같이 가서 본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제 사진들을 하나씩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주애가 처음으로 나온 거는 재작년, 이제 2022년이죠. 11월 예, 18일 날 처음으로 나왔는데, 요거는 지금 나오는 사진은 이제 지난해 찍은 사진이긴 한데, 처음에 나왔을 때 사진을 보면 이제 어린애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고, 이제 작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통일부에서 카운팅한 것을 보면 23회에 네, 걸쳐서 맞습니다. 나왔다 그러고,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19회는 이제 군 관련.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진들이 연거푸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사진하고 지금 사진들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저렇게 애 같은 모습이 처음으로 나왔던 김주의 모습이 김정은과 같이 저렇게 거의 깔을 맞췄죠. 지금 가죽 잠바, 가죽 외투를 입었는데, 약간 색깔은 다른데, 김정은과 같은 형태의 잠바를 입었고, 선글라스도 아버지하고 같은 선글라스였는데, 저 사진 구도에서 이상한 것은 김정은이 뒤에 섰다는 거예요.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예. 특별히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노동신문을 봐도 요즘 김주애가 많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옛날에는 김정은이 가운데 있었고 김주애는 누가 봐도 딸이라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런 지금 사진처럼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우고 김정은은 뒤에서 약간 서포팅하는 그런 개념으로 서 있단 말이죠. 이거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노동신문들을 쭉 보고 읽다 왔는데, 사진뿐만 아니라 네.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광천 닭공장을 현지 지도하셨다. 네. 존경하는 자제분께서 동행하셨다. 문장이 달라요. 그전에는 김정은 동지와 존경하는 자제분이 그렇죠, 예. 같은 줄에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는 김정은 동지와 사랑하는 자제분 그리고 여사가 나오셨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는 올해 들어와서는 김정은 동지께서 나오셨다. 존경하는 자제분께서도 여기 현지도에 동행하셨다. 네. 그 다음에 당중안에 비서의 상임위원 정치국 상임위원회 내각 총리인 김덕훈 동지 조수용 동지 네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저 사진만 보고 노동신문 글귀만 보면 이것은 분명히 후계자로 가는 길이다.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가죽 잠바 입은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사진에 김정은의 모습이 뒤에 잘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주애가 기본적으로 메인이고, 네. 김정은은 약간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천 닭공장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광천 닭공장 사진에서도 김주애가 가운데예요.
김정은은 뒤에 서 있고. 김정은은 뭐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김정은이 막 설명하는 네,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키도 비슷하고 네. 다른 사진들을 보면 하이힐을 신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복장 자체가 예전에는 패딩을 입었었는데 네. 이제는 그 전문직 여성을 상징하는 양복에 네. 하의를 신었더라고요. 정장에 그러니까요. 하이힐을 신고 네. 엄마 키하고 아버지 키하고 거의 키를 맞추는. 네. 그리고 정장도 아버지하고 거의 정장을 맞추고 네. 저것뿐만 아니라 이제 포라 그러죠. 이렇게 약간 모피 같은 거. 네네네. 그것도 김정은과 거의 같은 깔을 맞춰서 네. 나오는 걸 보면 네. 사진만 보면 저거는 분명히 후계자다. 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김정은이가 올해 1월 8일 날, 뭐 엊그제 40주년이에요. 40살이 됐어요. 그렇네요. 네. 이제 막 지났네요. 이제 막 지났는데 네. 그렇군요. 뭐 40세면 이제 불혹이 나이라고 네. 6억에 넘어가지 않는 나이라고 해서 불혹이 나이인데 네. 아직 젊거든요. 그렇죠. 젊은데 왜 11살짜리를 공부를 시키지 않고 바비 인형을 가지고 놀지 않게 하면서 왜 미사일 공장들을 이런 데를 데리고 다니다가 이제는 닭 공장까지 데리고 나오는 그러니까 경제부문 시설까지 같이 네. 해요. 그리고 문장도 따로 존경하는 자제분께서 동행하셨다. 네. 따로 나온 거 보면 저 그림만 보면 확실히 김주애가 후계자 반열에는 올려섰다. 네. 그런데 후계자냐? 우리가 이전에 볼 때 이제 뭐 저는 1974년도 이제 대학 때 예. 당중앙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 당중앙위원회 약자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아버지가 이제 개성시민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어요. 네.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전원회의 참가하고 후보위원 냈으니까 당중앙위원회. 아버지 당중앙위원회라는 게 당중앙위원회 줄임말입니까? 아니야. 그건 자제분을 일컫는 말이야. 그때 그런도 그럼 자제분이 그럼 이어가는 뭐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랬던 건데 이제 결국은 그것이 공식화돼서 나온 거는 1980년도 10월에 있었던 6차 당대회에서 네, 맞습니다. 김정은이가 직접적으로 나왔거든요. 김정일이었죠. 김정일이. 네네. 그런데 김정은은 사실은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2008년도 8, 9월 달에 갑자기 쓰러지고 긴급히 투입이 돼서 처음엔 청년대장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나왔잖아요. 네. 근데 청년대장이라고 나올 때도 저런 식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김정일이가 항상 코트 주머니나 이제 점퍼 주머니에 손 넣고 네, 항상 가운데 서 있고. 가운데 서 있고 네. 김정은은 그냥 두 손 모으고 다소곳이 네. 듣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김주애가 주인공처럼 네, 나오고 맞습니다. 김정은이가 옆에 나오는 거 보면 처음에는 저도 김여정과 뭐 계속 나오던 김여정을 뒤로 약간 떨고 놓고 김주애를 데리고 나오는 거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 네. 그런데 그냥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게 나도 와이프하고 딸을 데리고 있는 자상한 가정의 아버지다. 그런 생각을 했고 네. 후계자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네. 아시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었죠. 네. 북한은 가부장적이고 그렇죠. 뭐 여성 간부가 되는 법이 뭐 힘들고 네. 그리고 또 뭐 김정일 자체도 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 조선이 망한 것은 뭐 명성황후를 북한에서 민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민비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뭐 여성이 울면 뭐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그렇죠. 뭐 그 김성애를 자기 계모를 비난하면서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설마 될까? 그런데다 또 한 가지는 후계자가 만약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네. 그럼 김주애가 어느 정도 나이가 커서 나이가 돼서 성인이 된 다음에 후계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게 가장 문제잖아요. 김 씨가 아닌 거죠, 그럼. 박 씨하고 결혼하면 박 씨 그렇죠. 조선이고 네. 이 씨하고 결혼하면 이 씨 네. 조선이고 네. 같은 성을 고를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 김 씨가 같은 이른바 백두혈통의 김 씨라는 걸 김 씨가 아니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다 저거는. 저도 강경하게 그것을 주장을 해왔는데 작년도에 28절 날 군 장성들을 뒤에 쭉 그쵸. 세우고 연회장이죠.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뭐 9월 9일 날 연병식 때 박정천 차수가
무릎을 구부리고 김주혜한테 입을 가리고 이야기하는 모습 보면서 아 이게 뭔가 다르다. 내부적으로 뭔가 정리가 돼가고 있다. 뭐가 정리가 돼가고 있다. 네. 확실하게 뭔가 되고 있다. 왜 저런 것을 할까?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항공절에 나타난 김주혜 모습 보니까 아버지보다 센터에 서고 방금 전에 방금 전에 사진이죠. 그리고 그 광천 닭공장이라는 게 이제 황주군에 있는 닭공장인데 사실 우리 말하면 양계장입니다. 그렇죠. 농민 한두 명이 하는 양계장인데 그걸 뭐 세상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초현대적이고 뭐 우리 가금업의 기준점이 되는 닭공장을 현지 지도하셨다는 거고 내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센터에 나왔어요. 네. 김주혜가. 그런 걸 보면 아, 저 사람들이 김주혜를 뭔가 내세우는 건 틀림없다. 그 듣고는 요 타이밍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저도 100% 동의를 하지만 지금 김주혜가 어느 정도 후계자로는 이제 굳어져 가고 있는 분위기다는 다 동의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 김주혜가 정말 후계자가 되었을 때 이 북한 내 반발 여론이 없을까?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후계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주혜의 아들은 김 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정통성을 따져봤을 때에는 오히려 그 김정철의 아들이라든가 네. 김정철이 뭐 결혼을 해 자녀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김 씨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김 씨는 존재하지만 김 씨는 권력을 갖지 못하고 하지만 김주혜가 후계자가 되면서 김주혜의 아들은 차기 권력을 이어받을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이거 북한에서 용인을 할 수 있는 수준인가?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그 중국 동북 삼성 쪽에 나와 있는 북한 주재원들 예. 근로자들 이야기가 처음에는 작년도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그래요. 이러다가 우리 최고사령관이 여성이 되는 건가? 이건 반발이거든. 아, 그쵸. 이게, 예, 그쵸. 예, 이건 반발이고 네. 입 밖으로 내놓는 것 자체가 반발인 거죠. 우리가 최고사령관이 여자가 된다고 이거 하고 네. 이게 후계자가 정말 맞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만약에 네네. 사실은 뭐 어떤 당 전원회의든가 당 대회든가 당 대표자회 같은 데 나와서 김주혜가 나의 후계자라고 지정은 안 했어요. 그래서 아직 안 했죠.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네. 북한 매체가 의도적으로 사진 한 장 내보내는 거 글자 하나 내보내는 거 다 김정은과 김여정이 승인을 받고 나오잖아요. 당연하죠. 그런 것을 보면 후계자 반열은 틀림없다. 네. 그런데 과연 이제 금혁군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반발을 안 할까? 네. 그 많은 남자 간부들, 이제까지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들은 반발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성씨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성씨가 달라지면 제가 2006년도인가 8년도경에 노동신문 정론을 하나 읽었는데 네. 그때 연구원에서 제가 근무할 때인데 그렇게 나왔어요. 김일성 조선은 3대, 4대를 걸쳐 5대, 6대, 7대로 갈 것이며 1000대, 만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김씨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씨 왕조로 끝날 때까지 해먹겠다라는 거죠. 해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김씨 왕조로 해먹겠다는 건데 네. 여성이 되면 이제까지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이상하게 다른 김씨로 가든가 백두혈통이 아닌 김씨로 가든가 네. 아니면 최씨조선이 되든가 박씨조선이 되든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란 말이죠. 내부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도 저는 걱정입니다. 그렇죠. 저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고 네네. 만약시 북한 사람들도 이런 경우에 과연 반발이 어떤 형태로 나올 네. 것이냐 이것도 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궁금했던 건 그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김주혜가 후계자가 되면 여자가 어쨌든 최고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뭐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김여정은 아니 나도 김씨인데 네. 나도 김씨고 내가 자신의 오빠를 보좌하면서 많은 국정 경험을 쌓았는데 내가 못 될 건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네. 사실 김정일 때 후계자론이라는 걸 김정일이가 네. 써서 냈는데 네. 후계자론의 핵심 뭐냐면 후계자는 다음 때 그러니까 같은 대가 있는 사람은 후계자가 안 돼요. 아, 같은 다음 때 후계자가 나오며 네. 후계자는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당에 충실한 사람이 후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네. 김여정이는 후계자론에서 일단 제외가 돼요. 첫 번째 단계에서 걸리네요. 김정은하고 김여정은 같은 대니까
그거는 일단 제거가 되는데 여기에 문제는 있습니다. 만약에 네. 여기 지금 뾰루지도 나오고 뾰루지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김정은이. 네네. 그리고 뭐 국정원이 발표한 데에 의하면 잠도 제대로 못 그렇죠. 자고 건강 상태가. 폭음하고 네. 폭식하고 네. 폭연하고 건강에 안 좋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2, 3년 안에 평양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 네. 김정은이 신변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가능하죠.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 기간이 짧으면 네. 김여정이가 잡을 수도 있을 것 그만큼 같아요. 김여정한테는 조금 더 정당성이 있겠네요. 왜냐하면 정당성이 너무 있죠. 어리니까 뭐 수렴청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지는 분명히 수렴청정 형식을 띠든 간에 네. 자기가 줄 거는 틀림없는데 왜냐하면 2, 3년 지난다고 해도 김주애는 13살, 14살밖에 안 그러니까요. 되니까 네. 나라를 통치하기는 어렵잖아요. 뭐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하다고 보여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짧은 기간 동안에 김정은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네. 김여정도 후계자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 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김여정은 권력 중심에서 멀어질 거고 네. 이설주와 김주애와 네. 또 다른 아들이 권한이 점점 세질 거다. 이거는 거의 틀림없어 보여요. 그렇죠. 근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네. 지금도 김정은에게 아이가 3명 있다는 게 여러 가지 굉장히 얘기가 있죠. 한 네. 60, 70%는 정확해 보이는데 네. 네. 2010년에서 11년 사이에 태어났다고 하는 아이. 네. 아, 네. 그 다음에 2013년에 태어난 김주애. 네. 그건 뭐 로드몬이랑 뭐 미카엘로라고 김정은과 같이 공부한 친구가 전 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쵸? 네. 나이를 알려줬으니까 2013년생은 분명하고 네. 국정원 발표에 의하면 2017년 2월에서 3월 달에 이설주가 해산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 좀 배가 나온 모습이 좀 보였었고 예. 그런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기억납니다. 만약에 지금 어떤 생각이 들긴 하는가 하면 김주애가 쭉 후계자처럼 가다가 네. 만약 첫 번째 오빠든가 마지막 동생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심신에 문제가 생기든가 문제가 생겨 있든가 뭔가 건강이 안 좋든가 국민들한테 내세울 만한 얼굴 페이스가 안 되는 경우에 네. 저는 김주애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김주애로 결국은- 갈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또 한 가지 가능성은 김주애가 뭐 한 27살, 8살 되고 그 밑에 있는 동생이 남동생이라고 하면 2017년생이 네. 그러면 25살, 4살쯤 되면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김주애가 재떨이를 들고 나와서 오빠를 성실히 모신 모습을 보면 네. 사람들이 아 그렇지 남자였을 거야. 북한 사람들은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뭐야 후계자처럼 계속 저렇게 데리고 나오다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그렇지만 저는 북한 사람들은 이해를 오히려 김주애보다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거죠. 전혀 북한 사람들 지금 뭐 제가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을 2년 전에 온 엘리트를 만났는데 네.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김주애가 될까요?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당정군에서 일정한 지위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저거를 믿질 않아요. 그렇죠. 이제까지 자기네 상식하고는 너무 어긋나는데 왜 저런 것을 하는지는 자기도 판단이 안 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의 본질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왜 이제 금방 불혹의 나이에 들어선 40세의 김정은이 왜 후계 체제를 저렇게 서두를까? 네. 난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모든 질문은 결국은 왜 이렇게 이른 시기에 예. 아직 전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 어린 여식을 내세워서 후계자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비상식적이라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북한 내부 사람들도. 근데 모두가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걸 왜 본인 혼자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답을 알고 있겠죠. 본인만 답을 알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다시 거꾸로 시계를 돌려보면 2021년도에 당 8차 대회를 했어요. 네, 그렇죠. 했죠. 8차 당대회 때 당 규약을 개정했어요. 네. 당 규약을 개정했는데 당 규약 개정에서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은 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직을 신설한다. 아, 네.
제1비서는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보통 후계자를 내세울 때 그런 직책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1비서가 아직 공석이에요. 아, 4년이 되었는데 아직 공석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왜 2020년도 다시 한 1년 전으로 돌아가면 2020년 4월 달 기억나죠? 네네. 김정은이 죽었다.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었죠. 설왕설래가 나오고 네. CNN 브레이킹 뉴스가 나오고 그랬는데 네. 그 이후에 그 직이 생겼다. 당대에서 그 직이 생겼다. 아. 그러면 그때 김정은의 마음속에 무슨 문제가 생겼든가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게 가장 옳은 추론일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고 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준비하다가 김주애를 갑자기 내세웠단 말이죠. 네. 그런 걸 보면 김정은의 멘탈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것도 가능한. 아니면 심리상에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네. 어쨌든 김정은 신변에 무슨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네. 4대 세습을 저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4대 세습의 그 주인공으로 김주애를 저렇게 열심히 내보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과연 김정은이 왜 저런 행동들을 이해 안 되는 북한 간부들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저런 행동들을 왜 하는 것일까? 이게 가장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젊은 세대들도 많이 이제 북한 관련된 관심이 많으니까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이겁니다. 곧 죽나? 그렇죠. 김정은 곧 죽나? 저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본인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한번 크게 혼나고 나서 된통을 당하고 나서 본인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급격히 떨어진 것 아닌가. 저는 자신감이 떨어지면 사람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조급해지면 결국 내리는 결정들은 합리적이지 않고 상황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발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시 역사 시계를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네네. 2000년대 초반에 김정은이 60살 때입니다. 김정일이 네네. 아버지 김정일이 60살 때 이제 김정철이를 내세우자고 많이 그랬다고 2002년 2003년경에 온 당중앙위원회에서 근무를 한 어떤 엘리트 탈북자가 저한테 말을 해줬어요. 김정철을요. 김정철을 후계자로 네. 내세우자고 고영희가 간부들 속에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그랬다 그래요. 네네. 근데 그것을 이제 뭐 김양건이든 김용순이든 간부들이 이제는 후계를 생각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니 김정일이 화를 많이 냈다 그래요. 내가 이제 나이 겨우 60이 지나는데 내가 이렇게 정정한데. 내가 이렇게 정정하고 일을 잘하는데 왜 후계 소리를 갑자기 하느냐. 그래서 김정철이고 그때 김정은은 이야기도 안 나오고 그렇죠. 너무 어렸죠. 그때. 김정남이고 김정철이고 이야기가 싹 들어갔거든요. 네. 그랬다가 2008년도에 쓰러지고 나니까 이게 나라가 위험하다. 그렇죠. 이게 큰 문제구나. 큰 문제다. 네. 그래서 9월 9일 날 공화국 창건 50주년 행사 때 김정일이 나오지도 못했고 그렇죠. 그리고 가을에 김정은을 데리고 다니면서 간부들한테 소개를 시키면서 다녔다 그래요. 네. 그러면 깨나서 처음으로 한 일도 이거 후계자를 빨리 세워야 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40이에요. 60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 김정일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2개월 동안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북한에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막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예.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 딱 입학해서 1학년 되자마자 청년대장 동지 예.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여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김정일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후계자 얘기할 때 됐다. 예. 뭐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40이면 100세 시대에 40이면 젊은이 아닙니까 아직. 우리나라에서 40이면 지금 그러니까요. 완전 청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청춘이고 그런데 뭐 사실은 별로 이렇게 많이 아프다는 소리도 안 나오고 그런데 제가 사진 자료들을 다 뒤져보니까 네. 김정은이가 코로나 때 와이프하고 같이 인민들한테 소위 보낸다는 약을 싸는 장면이 있어요. 그 뉴스를 한번 봤던 것 비상. 같습니다. 네. 여기에 파란색으로 심장 쪽에 파란 패티가 붙어 있어요. 런닝이 약간 벌어졌는데 여기 패티가 보이고 파란색으로 뭔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학 색깔이거든요, 그게. 네네. 그리고 주사바늘 구멍이 보여요. 아. 그러니까
심장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 집 내력이 다 그 집 내리가 심장에 문제가 있지 심장이니까 아버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다 심장병으로 그렇죠. 사망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멘탈에 분명히 문제가 생겼고 네. 그 멘탈에 문제가 생긴 거는 이런 다리를 절든가 손목에 밴드를 붙이든가 뒷목에 밴드를 붙였든가 뾰루지가 나오든가 심장 쪽에 의료 패티를 붙이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이 되는 거죠. 몸 건강이 안 좋으니까 멘탈이 붕괴가 되고 그러니까 뭔가 빨리 서두르는 게 아니냐. 네. 이런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긴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 결정적으로 김주애가 후계자로 임명됐다는 당중의 전원의 보도도 없고 네. 그렇다고 김정은이가 무슨 후계자를 넘겨준다는 이야기를 같은 것들 한 것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조금 시간을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김정은의 건강에 아니면 정신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결론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린다면 만약 정말 김정은의 그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기고 김주애로 권력이 이양되는 그런 과정이 북한에서 진행이 된다면 우리로서는 정말 상당히 집중해서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급변 사태로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북한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태에 정말 초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네. 그리고 두 네. 번째로 김여정의 발언에 한번 제가 지금 이야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네, 네. 김여정이 예. 참나 이 성명 내용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혀서 내가 웃음이 다 나왔는데 여기 제가 써가지고 왔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7일 날 제가 읽을게요. 우리 군대는 130mm 해안포의 포송을 모의한 가짜로 발파형 폭약을 60회 터뜨리면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 무리들이 반응을 주시했다.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린 거를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포를 쐈다고 군부가 발표를 했다는 것. 너네들이 정찰 능력이라는 것이 보잘것없다.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네. 우리가 증명을 네. 했다. 네. 이런 것을 했는데 우리 군 발표는 이렇습니다. 북한군이 여기 사진이 나왔으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 북한군이 한 10여 명이 네. 쭉 처음엔 어떤 동영상이 44초 동안 나왔는데 다이나마이트 상자에서 다이나마이트를 꺼내요. 아, 그렇죠. 그리고 논밭을 가서 파요. 네, 나오네요. 네. 네, 논밭을 가서 파고 다이나마이트를 묻고 저거는 지금 앉아서 신호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이제 발파 스위치를 네, 누르려고. 그렇죠. 네. 그래서 땅땅땅땅땅땅 터뜨려요. 이거를 왜 터뜨렸냐 그러면 김여정이 말대로 하면 포소리와 그러니까 130mm 해안포 소리와 폭파 소리를 구분도 못하는지 알아보려고 우리가 터뜨렸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우리 합동참모본부 이야기는 뭐냐면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등 60발을 쐈고 네. 그 전에 포사격 전에 10여 차례 폭약을 터뜨렸고 네. 그 끝난 다음에 10여 차례 폭탄을 또 터뜨렸다고 네. 우리 군이 그러면서 방사포탄이 날아가는 궤적까지 우리가 다 알아냈고 영상이 다 있다고 반박을 했어요. 물기둥까지 있다고 하잖아요. 물기둥까지 다 있고 네. 저런 짓을 왜 하느냐고요. 저는 아니 남북 관계가 무슨 코미디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코미디를 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우리 포소리를 듣는지 못 듣는지 우리가 알아볼까. 저렇게 군대들을 갖다 세워놓고 지금 포탄을 지금 묻는 장면이에요. 지금 네. 폭약을 다이나마이트를. 아니 다이나마이트를 왜 맨땅에다 묻고 그것을 터뜨려가지고 한국군을 반응을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저게 논밭이거든요. 논밭이죠. 농민들 다음에 농사 어떻게 지으라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농민들도 놀랐을 거 아니에요. 저거 왜 폭탄이 갑자기 퐁퐁퐁퐁 터지는 거야. 아무런 이득도 없고 그렇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짓을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이제 뭐 지금 조금 남북 관계 말씀을 드리면 뭐 김정은이가 우리를 주적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를 해버리겠다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애들 장난 같은 것을 하면서 유치한 대남 심리전을 하고 아주 유치해요. 정말 터뜨리니까 들어보면 뭐 포탄 소리인지 알까? 저것들이 이러면서 터뜨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저런 짓을 하고 김정은은
저 딸 데리고 다니면 뭐 군수 뭐 미사일 공장이니 무슨 차대 공장이라고 저런 공장을 데리고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그래서 발사 차량 공장. 네, 발사 차량들 네. 8일, 9일 뭐 이렇게 데리고 다녔고 뭐 5일 날도 발사 차량을 가서 봤다 그러는데 예. 저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도 참 너무 웃기는 게요. 김정일 때 저런 사진을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김일성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저런 사진을 우리 국정원 같은 데서 한 장을 구입하려고 그러면 저 1억 이상을 줘야 저런 사진 한 장을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노동신문에 마구 내는 거 아니에요, 저거. 땡큐죠. 우리로서는 고맙죠. 저런 일들을 하면서 네. 논밭에 포탄을 놓고 토끼내는 것을 보면 네. 정말로 남북 관계를 코미디화하고 있고 네. 약간 김여정의 생각 자체가 약간 멘탈이 나갔나? 약간 유아틱하죠. 너무 애 같습니다, 좀. 애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저런 애들이 좌지우지한다는 게 너무 네. 이 현실이 기가 막혀요. 저는 또 그 특보님 말씀에 하나 뭐 덧붙인다면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여정이 군사에 얼마나 무지한가. 그러니까 한국군이 보유하고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탐지 능력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북한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최첨단 기술들 아닙니까? 저희 그렇죠. 군이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예. 얼마나 디테일하게 얼마나 자세하게 들여다보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애들 장난 수준의 그런 장난질을 하면서 니네 이거 어디 알았어? 알아냈어? 이런 도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들었던 생각은 피곤함이었어요. 네. 아, 이런 것도 대응을 해줘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김여정은 뭐 지금 본인이 얼마나 뿌듯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우리 위성도 그렇고 네. 미국 위성도 그렇고 다들 들여다보고 있는 거 그렇죠. 포를 쏘면 그 다 궤적이 나오고 물기둥이 다 나오는 거를 우리 다 관측병이나 위성이 다 보고 있는데 그거를 속인다고 가서 다이너마이트를 열댓 명 가서 파묻고 터뜨리면서 너네 알아맞혀봐 이런 유치한 장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첨단 시대에 이게 아날로그가 웬 말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는 게 너무 웃기고 네. 저는 뭐 한마디 더 덧붙인다 그러면 예. 북한 사람들이 북한 지도부가 왜 저렇게 유치한 장난을 하고 있을까? 네. 그리고 왜 말이 수위가 점점 높아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초조하고 겁이 나니까 자꾸 말이 세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해 뭐 일본 가셨다가 미국 가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합의 만들고 네. 그리고 뭐 NCG라는 걸 만들고 그렇죠. 핵협의 그룹 만들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있는 훈련에서는 한미가 공동으로 핵 훈련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김정은은 결국은 자기가 12년 동안 낑낑낑낑거리면서 만들어 놓은 게 핵폭탄인데 그거를 무력화하는 작전을 한미가 공동으로 하니까 그런데 참수 작전하는 훈련 영상을 공개까지 미군이 하네요. 공개했어요. 네,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것 같아요. 나 일단 너네들 치지 않을 테니까 나는 겁이 나니까 근데 나를 다치지만 말아라. 이런 식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초조하고 겁나고 불안하니까 말도 수위가 높아지고 저렇게 논밭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놓고 터뜨리는 유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원래 보통 우리가 시골집을 가면 철문이 있지 않습니까? 철문 안에 있는 강아지는 정말 맹렬하게 짖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작 철문이 열리면요, 강아지 못 짖습니다. 무섭거든요. 네.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이라는 그 시대착오적인 국가 안에서 네. 저렇게 열심히 뭐 도발을 하고 있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김정은이 우리한테 나타내고 있는 건 두려움이다라는 특보님의 말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오늘 뭐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고 네. 이제 오늘 평양현미경은 정말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후계자 이야기랑 했는데 사실 후계자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뭘 그게 중요한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중요하죠. 2,500만 명이 그 밑에서 또 30년을 또 그러니까요. 살아야 된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우리 민족의 운명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네. 현미경은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